장이 끝나도 투자는 끝나지 않는다. 안녕하세요.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 어예진입니다. 5월 27일 화요일 코스피가 외국인과 기관의 차익 실현 매물로 하루 만에 소폭 하락세로 전환했습니다. 어제 대비 7포인트 줄어든 2637로 마무리했고요. 코스닥은 강보합 마감하며 727을 나타냈습니다. 원달러 환율 어제보다 5원 오른 1369원에 거래를 마감했네요. 지금 이곳 목동의 기온은 26.1도. 일기예보를 보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낮 기온이 슬슬 올라가더라고요.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 시작합니다. 가라가라 갇혀 확 갇혀. 네, 샤크라의 한 들으시면서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 시작했습니다. 제가 문자 보다가 정말 빵 터지는 문자를 봤는데 강인규님께서 갇혀? 막 갇혀? 20년째 1000에서 3000 사이에 갇혀있는 코스피를 뜻하는 건가요? 라고 해주셨는데 어쩌면 이렇게 센스가 있으세요? 제가 한 13년 전쯤에 증권부 기자였거든요. 그때 그 마감 시황을 써놓은 게 있어요. 근데 몇 년 전에 여전히 기자를 하고 있는 선배가 마감 시황 제가 한 10몇 년 전에 쓴 거를 다시 메시지로 보내면서 이 시황이 지금 시장에 갖다 써도 똑같다. 그대로 갖다 써도 된다 할 정도로 정말 갇혀있죠. 강인규님 너무 센스 있는 문자 감사합니다. 커피 쿠폰 이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은성님께서 제가 직접 가게를 운영하면서 경제, 투자, 세금 등에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어디서 정보를 얻어야 하나 막막한 순간에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를 알게 되어 꾸준히 듣고 있습니다. 지식이 차곡차곡 쌓이는 것 같아 미래가 두렵지 않네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오은성님 미래가 두렵지 않다고 하시니 정말 저도 힘이 불끈 나고 저도 미래가 두렵지 않아집니다. 이분께도 커피 쿠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4시에 문 여는 SBS 라디오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고요. 무료로 SBS 라디오 들을 수 있는 어플이죠. 고릴라 그리고 유튜브 채널 시교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저와 소통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35 그리고 무료 어플 고릴라로 문자 보내주세요. 소개도 해드리고요. 추첨해서 커피 쿠폰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한 가지 경제 현상을 제대로 파보는 분석 천재 나건웅에 이어서 그때 그 시절 뉴스로 배우는 경제 이모저모 라떼 뉴스까지 만나봅니다. 저 어예진이 직접 고른 꼭 알아야 할 뉴스 뉴스 오늘도 배달 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로 전 세계 국가들을 피곤하게 만드는 근본적인 목적은 미국의 제조업 부활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제조업 부활은 1970년대 미국 제조업 일자리가 전체의 22%에 달하던 때를 말합니다. 두터운 중산층을 만들어 미국의 경제 성장 동력이 된 시기였죠. 그런데 최근 미국의 대형 은행 웰스파고가 트럼프의 이런 목표에 찬물을 끼얹는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트럼프 관세 정책은 제조업을 살리지 못한다는 내용입니다. 그 근거는 근로자 수 부족입니다. 70년대 제조업이 정점이던 시절로 돌아가려면 2200만 명의 새로운 근로자들이 필요한데 지난 4월 기준 미국의 실업자는 720만 명에 불과합니다. 고령화와 이민 규제로 사람을 찾기도 어렵고 결정적으로 인건비가 너무 비쌉니다. 미국의 제조업 임금은 베트남의 16배, 멕시코의 11배, 중국의 7배가 더 높습니다. 결국 미국의 공장 짓는 기업들은 개도국과의 경쟁을 위해 로봇 등을 이용한 자동화에 더 많은 투자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공장당 일자리가 줄어들고 기업의 비용이 늘어나게 됩니다. 웰스파고 추정에 따르면 1979년 수준으로 제조업 고용을 회복하기 위해 약 3조 달러, 우리 돈 약 4천조 원의 투자가 필요합니다. 장난감이나 가구 같은 단순 제품 말고 반도체같이 더 정교한 고부가 가치 제품을 만들면 되지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미국은 해외 기업에 의존하지 않고는 공장 자동화 기술, 산업용 로봇 기술을 구현하기 어렵습니다. 이미 고도로 자동화된 미국 자동차 산업을 비롯해 공장에서 사용하는 산업용 로봇도 대부분이 수입된 겁니다.
메이드 인 USA에 대한 프리미엄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도 용접공이나 배관공이 제조업 일자리보다 훨씬 돈을 더 버는 것도 부활의 발목을 잡는 또 다른 요인입니다. 웰스파고는 트럼프 관세가 의도한 효과를 거두려면 충분히 높은 수준에서 충분히 오랜 기간 유지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경제적, 정치적 비용이 너무 높다고 판단되면 정부는 또 다시 관세를 빠르게 축소할 거라 보고 있습니다. 결국 과거의 영광은 추억으로만 남게 되는 걸까요? 이상 뉴스였습니다. 한 가지 경제 현상을 제대로 파보는 분석 천재 나건웅. 오늘도 매경 이코노미의 나건웅 기자가 분석해드립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우리 경제의 어떤 면을 분석해 오셨나요? 네, 오늘은 한때 기피 직종으로 여겨졌던 블루칼라가 요즘 젊은 세대 사이에서는 워너비 직업으로 재조명되고 있는 현상을 분석해 볼까 합니다. 요즘은 육체 노동 가치가 과거보다 훨씬 높게 인정받는 중인데요. 네. 기술과 전문성으로 무장해서 돈을 아주 많이 버는 이른바 네오 블루칼라가 시대의 주인공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네오 블루칼라. 네오랑 블루칼라랑 합친 말 같은데 뭐 네오라는 말은 뭔가 새로운 형태 이런 의미고 그러면 네오 블루칼라는 정확히 어떤 개념인 거예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전통적인 블루칼라에서 진화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흔히 저희가 산업공상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런 인식이 과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전했었는데 그래서 블루칼라보다는 화이트칼라를 선호하는 경향이 강했었죠. 그래서 옛날에는 공부 못하면 가는 길로 치부되던 게 이제 현장 기술직이었잖아요. 근데 요즘은 블루칼라가 신세대 직종으로 인식이 바뀌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면서도 전문성에 대한 존중을 받기도 하고 그다음에 프리랜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시간을 융통성 있게 쓸 수 있다는 점, 이런 점들이 요즘 세대에서 높은 평가를 받는데요. 단순 노동이 아니라 숙련 기술 기반의 직업으로 인식이 제고되면서 요새는 또 이제 킹산직 뭐 이런 신조어로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군요. 이런 신조어가 요즘 그 블루칼라 선호 트렌드를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뭐 최근에 블루칼라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있다는 통계나 수치 같은 게 있나요? 네. 그 직업계고나 마이스터고에 대한 선호가 높아진 점을 예로 들 수 있는데요. 요즘에는 직업계고에 떨어져가지고 어쩔 수 없이 탈락해서 인문계로 진학하는 역전 현상이 나타나는 중입니다. 어쩔 수 없이. 네. 실제로 올해 광주광역시의 직업계고 신입생 입학 경쟁률을 살펴보면요. 2025학년도 기준입니다. 1,875명이 정원이었는데 무려 2,271명, 그러니까 400명도 더 넘게 초과 지원했고요. 대구에서도 직업계고 지원자가 정원을 초과하면서 탈락자들이 대거 인문계로 향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서울 마이스터고에서도 역시 2년 연속 충원율 100%를 넘겼고요. 그리고 이제 이건 학생들이고 현직 젊은층 블루칼라 비중도 늘어나고 있는 중인데요.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따르면은 지게차 운전기능사 중에서 2030 세대 취득자가 전체 절반에 가까운 48% 정도를 기록하고 있고요. 도배 기능사나 타해 기능사 이런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역시 3명 중 1명 이상꼴로 2030 세대가 자격증을 따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도 아까 미국 얘기도 하셨는데 해외에서도 분위기가 비슷한데요. 사실 한국보다 좀 더 일찍이 블루칼라 인기가 높아진 게 바로 해외입니다.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 노동부에 따르면 목수나 기계공 같은 기술직 평균 시급이 35,000원으로 대졸 화이트칼라 초임보다 시간당 많게는 7,000원까지 더 높고요. 그리고 미국 엘리베이터 설치공이나 엘리베이터 정비공 연봉은 한화로 1억 3천만 원을 넘길 정도로 많은 돈을 벌고 있습니다. 좀 추세가 비슷한 것 같아요. 뭐 실제 미국에서도 뭐 점점 젊은 세대들이 대학에 가지 않고 직업학교, 뭐 커뮤니티 컬리지라고 해서 특화된 그런 기술직 프로그램을 수료해가지고 뭐 용접공이나 배관공, 뭐 자동차 테크니션 이런 식의 기술직을 택하고 있다고 해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웬만한 화이트 칼라보다 초봉이 높아가지고 이 직업군은 게다가 많이 선택을 하다 보니까 인력이 고령화가 되지 않는 그런 유일한 직업군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왜 요즘에 네오 블루칼라가 주목을 받는 걸까요?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먼저 요새 진짜 AI 시대잖아요. 근데 이 블루칼라는 AI가 대체하기가 불가능하다.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네요. 사실 반복적이거나 사무적인 화이트칼라 직무는 AI에 쉽게 대체될 수 있다는 그런 위기의식이 많잖아요. 그런데 뭐 도배,
도배를 AI가 해줄 수는 없죠. 네, 전기, 용접 뭐 이런 기술직은 AI가 아무리 발전해도 대체할 수 없겠구나. 오히려 안정적인 직업 아니야? 이런 인식이 퍼져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문제 해결력이나 손재주 그리고 현장에서 나타나는 돌발 상황에 대한 대응은 여전히 인간의 영역이라는 그런 인식이 강해지면서 블루칼라 선호 현상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강인규님께서 저도 용접사인데 AI 시대가 오면 단순 노동 기술직이 제일 빨리 사라질 줄 알았더니 오히려 사무직이 더 빨리 사라지고 저 같은 기술직 노동자는 대체가 되지 않네요. 라고 그쵸. 보내주셨어요. 부럽습니다. 또 다른 이유가 또 있을까요? 그렇죠. 또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돈을 많이 번다. 임금이 높다라는 점인데요. 요거는 사실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임금이 오른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블루칼라가 오랜 시간 동안 기피돼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누적이 되다 보니까 요새는 고급 기술 인력이 부족해졌습니다. 근데 반면에 수요는 꾸준히 존재를 하죠. 그래서 중소기업들도 요새는 고급 기술자를 모시기 위해서 파격 대우를 막 제안하고 있고요. 특히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용접 그리고 정밀 배관 같은 분야는 부르는 게 값이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인기가 많습니다. 이게 고령화와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체 노동을 해야 되니까 그게 가능할 것 같은 노동자 수는 점점 전 세계적으로 줄어들고 있으니까. 그런데도 이제 화이트 칼라랑은 화이트 칼라는 요새 상황이 정반대죠. 네. 그동안 한국이 진짜 교육열이 높았잖아요. 근데 그 높은 교육열의 목적지가 보통은 대기업 사무직을 꿈꾸는 이들이 많았는데 참 이게 안타까운 게 엄청난 대입 경쟁을 뚫고 무지막지한 스펙을 쌓고 그런다고 해도 문제는 요새는 다 그렇게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인재가 차고 넘친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돈을 많이 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훌륭한 애들이 너무 많아서 대체자가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누군가는 이렇게 말하던데요. 그 한국 화이트 칼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똑똑하고 스펙도 뛰어난데 그리고 능력 대비 상대적으로 가장 가난한 화이트 칼라가 한국인들이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뭐 그런 이유들도 다 있고 유독 이 2030 젊은 세대에서 관심이 최근에 이제 커진 그런 이유도 또 있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의 사고방식이 달라진 점도 블루칼라 선호 현상에 한몫을 하는데요. 네. 첫 번째로 요즘 뭐 Z세대라고 하죠. 요 세대는 공정함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그러니까 블루칼라 직구는 내가 일한 만큼 번다라는 인식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사무직보다 공정한 보상 체계라는 인식이 크고요. 네. 그리고 또 일을 하다 보면 내 성과가 딱 바로 눈에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성취감도 있고. 그리고 둘째는 스트레스를 덜 받는다는 점인데요. 이제 복잡한 사무 업무 대신에 단순 반복 작업만 하다 보니까 여기서 오는 또 힐링, 정서적 안정감이 높이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저희가 이번에 한 직업 매칭 플랫폼을 통해 가지고 전국 대학생이랑 취준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봤는데요. 블루칼라를 선호하는 가장 큰 이유, 저는 뭐 돈을 많이 번다 뭐 이런 게 나올 줄 알았는데 가장 큰 이유가 전체 절반 이상이 이렇게 답했는데 일이 단순해서라고 대답을 했고요. 뒤를 이어가지고 뭐 노동 대비 수입이 커서 그다음에 승진 스트레스 등에 시달릴 필요가 없어서 뭐 이런 답변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힐링이다. 힐링이 제일 중요하다. 네, 이런 게 블루칼라 선호 현상의 가장 큰 이유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사실 뭐 어떤 직업이 쉬운 직업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렇습니다. 이제 그럴 것 같다라고 이제 2030 젊은 세대들은 생각한다는 건데 사실 뭐 단순 노동이라고 그래도 힘들기는 하죠. 그렇죠. 근데 생각은 이렇다. 네. 아까 미국은 얼마 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나라도 네오 블루칼라 직종들이 정말 돈을 많이 버나요? 네, 물론 뭐 다들 자영업자시고 프리랜서시다 보니까 케바케 사람 바이 사람일 수 있는데요. 제가 이번에 취재를 하면서 만난 그 여러 명 2030 네오 블루칼라 얘기를 들어봤는데 진짜 좀 많이 벌긴 하더라고요. 이번에 만난 한 20대 사업자입니다. 25살짜리인데 네. 아파트 방충망 교체 작업을 30분 만에 끝내더라고요. 네. 그리고 24만 원을 벌더라고요. 와. 부러웠습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30대를 만나봤는데 이분은 에어컨 같은 이제 가전제품 청소를 하시는 분이에요. 청소 경력 9년 차라고 하시는데 물론 그 일을 받는 시기마다 좀 다르긴 한데요. 성수기에 에어컨 청소 요새 성수기잖아요. 5월, 8월이 성수기인데 월 평균 수입이 2,500만 원까지 찍고
비수기 때는 600만 원 정도 번다. 오, 그렇군요. 근데 사실 이렇게 교체를 30분 안에 할 수 있는 것도 얼마나 많은 연습과 그런 기술을 요하겠어요. 그렇죠. 네, 그런 점에서는 이제 시작이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한번 손에 익고 어떤 기술이 생기면 고도의 어떤 숙련된 기술이 생기면 이 정도의 수입이 가능하군요. 네. 네오 블루 칼라가 되려면 우리가 또 어떤 준비가 필요해요? 그렇죠. 뭐 돈도 많이 번다는데 궁금하잖아요. 네. 여러 가지 경로가 있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릴 때부터 직업계고나 마이스터고로 아예 진학을 해가지고 어릴 때부터 전문 교육을 받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한국 폴리텍대 학교 같은 곳에서 학위를 따면서 지식과 실무 경험을 쌓는 것도 방법입니다. 실제로 이번에 제가 만난 2030 네오 블루칼라 중에서는요, 좀 다양한 케이스가 있었어요. 네. 어린이집 교사를 하다가 폴리텍대에서 2년 동안 공부를 하고 전기 엔지니어로 변신한 케이스도 있었고요. 어떤 한 분은 일본에서 IT 기업을 다니다가 큰 사고를 당해가지고 심정지까지 왔을 정도로 그러다 보니까 직업을 잃은 거죠. 그래서 뭐 중환자실에서 자소서를 쓰고 있는데 갑자기 멘붕이 오면서 안정적인 직업을 좀 구하고 싶다. 그렇게 해서 역시나 이제 대학교에 늦깎이로 들어간 거죠. 네. 그래서 지금은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이런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학교를 다니는 방법도 있고요. 네. 다니기 싫으신 분은 이런 것도 추천을 하시더라고요. 무작정 현장을 찾아가서 배우면 된다. 그러니까 아무도 와서 배우겠다는 사람을 이렇게 저리 가 막 이렇게 하지 않는데요. 다 반겨주신다고 하고요. 이런 게 이제 전형적인 현장 도제식 수련이라고 하죠. 이렇게 많이 배우시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제가 네오 블루칼라가 되려면은 뭐 어떤 식의 조건이 필요하냐, 내 마음가짐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여쭤봤더니 숙련공 분들이나 네오 블루칼라가 입을 모아서 얘기하는 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끈기, 그리고 두 번째가 인성인데요. 끈기는 이제 숙련공이 되기까지는 기술은 이제 하루아침에 완성되지가 않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최대한 다양한 현장을 누비면서 뭐 일도 반복해보고 실수도 해보고 이러면서 기술을 몸에 익혀야 되기 때문에 끈기가 중요하다고 하고요. 이게 자격증이 있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현장에서는 일을 얼마나 했냐에 따라서 숙련공을 나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분야마다 다르긴 한데 5년에서 10년 정도 경험을 쌓으면은 숙련공으로 인정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걸 참 한 분야를 5년, 10년 하는 게 엄청난 끈기가 필요한 일이죠. 그리고 인성도 좀 뻔한 얘기지만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네. 이 작업 현장에서는 내 일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블루칼라 현장 노동직들과 협업이 필요한 케이스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랑 잘 어울리고 소통을 해야지 이 작업 능률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성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5년이면 뭐 박사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5년 동안 한 일을 정말 공부하고 노력하고 숙련시키고 그러면은 정말 그 분야의 박사가 되는 거죠. 아까 뭐 많은 일당을 받으시는 분들, 소득이 많으신 분들을 소개를 했는데 그만한 돈을 받는 거는 또 일이 그만큼 고되고 특별한 기술을 오랫동안 연마해 왔다는 이런 증거겠죠. 국가 차원에서도 이 블루칼라 육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있다고 하던데. 이 블루칼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긴 했어요. 그런데 여전히 수요보다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블루칼라를 꿈꾸는 젊은이들은 늘고 있긴 한데요. 실제로 그 자리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지가 않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끈기가 없는 분들도 있는 건데 예를 들어서 특성화고 졸업생의 12개월 취업 유지율을 살펴보니까요. 65%가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일을 하다가 나가는 이들이 더 많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노동자는 있어요. 근데 베테랑 숙련공이 부족하다는 점이 큰 문제입니다. 제가 요즘 이번에 취재를 하면서 요즘 현장 얘기를 많이 들어봤는데 실제로는 외국인 노동자들만 바글바글 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블루칼라 기피 현상이 오랫동안 좀 누적되어 오다 보니까 한국인이 많이 없어졌고요. 숙련공 중에서는. 그리고 과거에는 값싼 임금으로 무장했던 외국인 노동자가 열심히 계속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숙련공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한국인 숙련공은 너무 고령화가 돼 있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고요. 이런 현상이 외국인 노동자한테 계속 맡기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도 하실 수 있는데 사실 여기에서 문제가 몇 가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네,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자가 요새 많이 나타나는 이유 중 하나라고 분석하는 이들도 있더라고요. 물론 이게 100%는 아니겠지만 외국인 작업자랑 이제 언어 소통에 아무래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하자가 발생하거나 아니면 원하는 방향과 다른 결과물이 나오는 일이 많아졌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더 좀
중대한 문제라고 보시는 분들은 좀 멀리 나가시는 것 같긴 한데 한국 산업 주권 자체가 흔들릴 수도 있다 이런 우려를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요새 미국에서는 어떤 말이 나오냐면은 네. 멕시코인이 없으면 국가 경제가 멈춰버린다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 게 한국인 숙련공이 없다 보니까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고 외국인 숙련 노동 의존도가 높은데 이들이 사라져버리거나 만약에 뭐 태업을 한다고 하면은 우리도 멈춰 설 수가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블루 칼라의 기술 인력이 부족해서 부르는 게 값이 된 그리고 나라가 좀 흔들리게 된 대표적인 사례가 코로나예요. 네. 그러니까 유럽 공장의 뭐 기술직, 운송, 물류직 대부분이 이런 주변 저소득 국가에서 온 해외 노동자들이었거든요. 근데 코로나 겪으면서 다 자기 나라로 돌아간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공장 안 돌아가죠. 버스나 기차 운전기사 부족해졌죠. 그래서 교통 마비되고 진짜. 그 당시에 그런 일들이 좀 있었어요. 자 마지막으로 육체 노동에 화려한 기한 이 네오블루 이 얘기를 우리가 해봤잖아요. 한마디로 요거를 좀 정리를 한다면? 저는 결국 AI 시대가 여전히 여기서도 화두인 것 같은데요. AI 시대가 도래하면서 일하는 손, 진짜 일하는 손이 오히려 다시 대접받는 시대가 온 것 같고요. 기술은 정직하고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손이 곧 자산이고 경험이 곧 명함인 네오블루 칼라 시대가 앞으로도 어떻게 변화할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어떤 청취자분은 이런 문자도 보내주셨어요. 그래도 한국의 블루칼라 노동자의 임금은 대체적으로 높지 않습니다. 네. 조선소, 자동차, 대기업, 하청 기술자들은 10년 넘은 숙련자도 최저시급 받고 있고 그 외 직종도 그렇게 높지 않아요. 라고 맞아요. 보내주셨어요. 제가 취재를 하다 보니까 좀 이례적인 케이스를 많이 접하게 된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쵸. 모두가 돈을 많이 벌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가 하면 김태환님께서는 저희 때는 인문계 떨어지면 상고 공고 갔는데 아버지께서 자격증 하나 제대로 따놓으면 평생 먹고 산다는 말씀을 뼈저리게 공감이 되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저도 언젠가 기술 하나 배워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매경 이코노미 나건훈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2교시로 돌아올게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후 4시부터 5시까지 경제에 관한 모든 것을 충전하는 시간 SBS 라디오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3381님께서 지난 금요일에 미용실을 개업하셨대요. 지금 손님들에게 펌 해드리면서 같이 방송 듣고 계신다고 앞으로 단골 손님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보내주셨거든요. 축하드립니다. 개업 축하드려요. 미용실 너무너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아마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 틀어놓으시면 손님들이 이 집 원장님은 좀 뭐 좀 아시는 분인가 봐. 좀 교양 있으시네. 이렇게 생각하면서 미용실 자주 오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럼 오늘의 퀴즈 풀고 2교시로 넘어가 볼게요. 서학 개미들이 사랑하는 기업 테슬라가 위기에 빠졌습니다. 전기차의 상징과도 같은 테슬라가 유럽 시장에서 중국의 전기차 기업 그다음 비야디에게 매출이 따라잡힌 겁니다.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테슬라의 CEO 이 사람의 정치적 행보에 유럽인들이 반감을 보이는 것도 큰 이유인데요. 여기서 퀴즈 나갑니다. 테슬라와 스페이스 X의 최고 경영자이면서 아직 미국 정부의 정부 효율부 수장을 맡고 있는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보기 드릴게요. 1번 마크 저커버그, 2번 일론 머스크, 3번 스티브 잡스. 정답 아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35나 무료 어플 고릴라로 보내주세요. 당첨되신 분들 가운데 추첨해서 편의점 상품권 보내드리겠습니다. 타임머신을 타고 그때 그 시절 뉴스를 다시 읽어보고 경제 이모저모를 배우는 라떼 뉴스. 오늘도 한국경제신문 임현우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언제적 우리 과거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네, 오늘은 1994년 3월 31일 경향신문에 실린 기사인데요. 제목은 입맛이 변한다. 주말은 온 가족 피자 파티하는 날입니다. 피자 파티? 자, 어떤 내용일지 우선 기사 내용부터 한번 볼까요? 국제화 시대에 걸맞게 우리 입맛도 국제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피자는 해마다 70% 이상의 성장세를 보이며 외식 문화를 주도하고 우리 식탁까지 밀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최근 한 설문조사에서 피자는 돈가스 다음으로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음식으로 꼽혔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일부 고급 레스토랑에서나 맛볼 수 있었던 피자는 1985년 피자헛 등 외국 업체들이 동시에 상륙하며 전문점 시대를 열었습니다. 1,000억 원 이상의 시장을 형성한 피자 전문점들은 최근 재료의 한국화와 배달 판매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피자 전문점이 우리나라에 처음 등장한 게 1985년이군요. 와, 40년이 된 거네요. 네, 1980년대 들어서 뭐 햄버거 같은 패스트푸드랄지 패밀리 레스토랑이랄지 이런 해외 외식 브랜드들이 하나둘씩 이제 국내에 진출하기 시작했는데요. 피자는 1985년 2월에 서울 이태원에 피자헛 1호점이 문을 연 게 시초였습니다. 우리나라 외식업계에서 피자왕이라고 불리는 거물이었고요. 이제 재작년에 고인이 되신 성신재 씨가 미국 본사에서 한국 사업권을 따내서 이제 들어온 거였습니다. 그렇군요. 당시만 해도 이 피자라는 게 대중적으로 좀 낯선 뭔가 이국적인 음식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막 아유 음식을 뭐 손으로 집어 먹어 막 그런 생각도 하고요, 그죠? 옛날에 뭐 서양 빈대떡 뭐 이렇게 표현도 했는데 이 피자가 1989년에는 시카고 피자가 들어오고요. 또 1990년에는 도미노 피자 그리고 미스터 피자까지 이제 이화여대 앞에 1호점을 내게 됩니다. 네. 뭐 요즘에는 피자 인기가 예전만 못하다고 많이들 하시는데요. 1990년대 중반까지는 시장이 매년 2배씩 커지는 이런 초고속 성장을 누리기도 했습니다. 그 기사에서 피자는 돈가스 다음으로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음식으로 꼽혔다 이런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왜 우리 어렸을 때 네. 학생들 생일 파티 한다고 하면 가장 인기 있던 장소 중에 하나가 피자 매장이었잖아요. 그렇죠. 이제 모자 쓰고 거기서 막 폭죽 터뜨리고 이런 것도 했는데 네. 지금은 피자를 많이 뭐 배달을 당연하게 이제 생각하시잖아요. 네. 근데 1990년대쯤엔 좀 기분 내는 날, 특별한 날 가서 먹는 레스토랑으로도 좀 많이 이용을 하셨습니다. 저도 뭐 2000년대 초에 대학을 다녔는데 그때도 이제 친구들하고 피자 레스토랑 가서 기분 좀 냈던 기억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피자 값이 그때도 대학생 입장에서 싸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샐러드 바 돌면서 이렇게 탑처럼 음식 싸다가 먹고 뭐 이래서 아주 본전 뽑으려고 열심히 먹던 생각이 좀 나네요. 맞아요. 그 네. 당시에 샐러드 바에서 뭐 최대로 가득 담는 법 해가지고 네. 노하우가 돌고 그랬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접시 가장자리는 이 단단한 재료로 벽을 만든다. 아 맞아요. 틈새는 옥수수 콘으로 채워 넣는다. 접착제 하듯이. 네. 그러면서 이제 탑을 쌓는. 뭐 언젠가부터 그런 것도 이제 사라지고 이제 피자가 점점 이제 배달 음식으로 인식이 좀 바뀌기도 했는데 그거는 언제부터였죠? 대형 피자 브랜드가 가정 배달을 전문으로 하는 매장을 처음 선보인 건 1992년이었습니다. 피자헛이 서울 오금동 개포동 매장 이제 연걸로 기록이 돼 있고요. 다만 본격적으로 배달 비중이 매장 판매 비중을 추월하기 시작한 건 2000년대 들어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1588, 1599 이런 단일 전화번호를 내걸고 광고를 대대적으로 집행한 것도 이때쯤부터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피자가 외식 메뉴에서 배달 메뉴로 이동하게 된 거는 특별한 계기가 있을까요? 어찌 보면 진화의 과정인데요. 이제 외식 시장에서도 패밀리 레스토랑 같은 대체 아이템이 많아지면서 피자를 먹으려고 이제 매장에 가시는 분들이 증가세가 좀 둔화가 되기 시작한 겁니다. 배달을 확대를 하면서 이제 기존 매장은 고급화하는 이런 쪽으로 초점을 맞추기 시작한 겁니다. 매출 볼륨을 키우기 위해서 업체마다 신메뉴 쏟아내는 경쟁에도 불이 붙었는데요. 네. 아무래도 새로운 메뉴는 기존보다 비싸게 값을 매기니까 좀 객단가를 끌어올리는 이런 효과를 노린 거였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소득 수준도 계속 올라가고 피자의 토핑이나 맛 자체도 이제 뭐랄까 네. 피자 맛의 상향 평준화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기대치가 점점 높아지니까 메뉴도 다양해지고 뭔가 서비스도 더 좋아졌죠. 네, 이런저런 진화 과정을 거치면서 2005년 정도가 되면 피자 시장 규모가 연간 1조 원대를 이제 넘어서게 됩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 우리 피자가 식지 않게 네. 빨리 배달해주는 경쟁도 치열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예전에 이제 피자헛보다 점유율이 밀렸던 도미노 피자가 배달 주문 30분 보증제라는 걸 마케팅 포인트로 밀어서 재미를 쏠쏠하게 봤습니다. 주문 후에 30분이 지나면 2,000원 깎아주고요. 45분 지나면 아예 피자 값을 안 받겠다고 한 겁니다. 기억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미스터 피자도 비슷하게 따라했고 피자헛에서는 오토바이 타고 8분 거리로 도착할 수 있는 곳에서만 주문받는 이런 매장을 운영하기도 했다고 하네요. 지금은 이거 30분 보증 안 하잖아요. 네, 이게 배달 경쟁이 격해지면서 아르바이트생들이 피자 싣고 가다가 교통사고 당하는 사례가 자꾸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게 사회적인 문제로도 커졌는데 그래서 업체들이 2011년에 이 제도를 다 폐지하게 됩니다.
이 사실 외국계 피자 브랜드들 본사가 있는 미국에서도 안전 문제 때문에 1990년대에 이런 배달 시간 보증제는 다 없앴었거든요. 지금 생각해 보면 좀 안타까운 그런 과당 경쟁의 그림자 아니었나 좀 그런 생각도 드네요. 그러네요. 피자 시장이 좀 빠른 성장을 이어가던 시기를 지나서 언젠가부터는 좀 쪼그라들고 있다 이런 뉴스가 더 많이 보이거든요. 대형 프랜차이즈 피자가 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고 심지어 좀 성장이 아닌 생존을 걱정해야 되는 상황까지 갔다고요? 네, 상위권 업체 실적을 보면 다 안 좋습니다. 한국 피자헛은 작년 매출이 831억 원에 그쳤고 3년 연속으로 영업 손실을 내고 있습니다. 20년 전에 이 회사 매출이 3천억 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4분의 1로 줄어든 거고 또 미스터 피자도 예전 오너의 갑질 파문 이후에 사세가 흔들리면서 회사 주인이 바뀌었어요. 한때 1,500억 원 넘던 매출이 작년에는 141억 원, 10분의 1이 된 겁니다. 수익성을 봐도 2017년 이후에 영업 손실에서 계속 벗어나질 못하고 있습니다. 매출이 4분의 1이면은 10분의 1 이렇게 줄었다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도 굉장히 걱정일 것 같은데요. 네, 다른 업체 보면 도미노 피자는 작년 매출이 2,012억 원이었는데요. 네. 1년 전보다 4% 줄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업체들 상황을 보면 차라리 선방했다고 해야 되나 할 정도인 것 같아요. 한 2020년쯤만 해도 피자가 이 정도로 시장이 안 좋지는 않았는데 최근에 몇 년 사이에 대형 프랜차이즈를 중심으로 실적이 많이 좀 뒷걸음질을 하고 있습니다. 피자 시장이 이렇게 위축된 가장 큰 원인이 뭔지 궁금해요. 참 여러 가지 분석들이 나오는데요. 네. 첫 번째로 가격 경쟁력 얘기 참 많이 하시더라고요. 처음에 피자가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만 해도 이탈리아 음식이다, 미국 브랜드다 이런 후광이 반짝반짝 나서 좀 고가 전략을 펴도 이게 먹혔거든요. 네. 근데 지금 사실 우리가 피자는 특별한 음식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잖아요. 더구나 이제 고물가가 이어지는 상황이다 보니까 소비자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매력이 좀 줄어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토핑을 좀 요즘에 약간 추가를 하고 배달료 조금 더 하고 그러면 거의 4만 원은 내야 피자 한 판을 시켜 먹을 수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하다 이제 피자도 정말 양극화 현상이 생기는 것 같아가지고 비싼 피자는 정말 가격대가 높더라고요. 맞아요. 제가 어릴 때는 배달 음식이라고 하면 짜장면, 치킨, 피자 이런 정도에서 선택을 했는데 네. 요즘엔 스마트폰에 배달 앱 켜면 온 세계 음식이 쫙 다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제 모든 메뉴를 시켜 먹을 수 있는 시대다 보니까 피자도 좀 원 오브 댐이 돼간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건강이나 다이어트 때문에 기름진 피자 꺼리는 분들이 많아지는 것도 좀 악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얼마 전에 그 인터넷에서 페리스 힐튼이 피자 먹는 법이라고 하면서 네. 기름기를 쫙 빼서 먹는다 하면서 피자 그 상자에 피자를 꾹 눌러가지고 먹는 장면이 좀 화제가 됐었어요. 지저분하게 뭐 하는 짓이냐 이런. 기름이 빠져나가나요 그러면? 모르겠습니다. 네. 자 어쨌든 이런 데에는 이런 환경이 바뀌는 데에는 1인 가구가 급증한 영향도 크다고 보는데 큰 피자 한 판은 물론 이제 큰 피자 한 판 혼자 드시는 분도 계시지만 혼자 먹기 좀 부담스러운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이제 프랜차이즈 피자의 주요 고객이 가족 단위 식사 손님들이었는데 요새 그런 빈도가 많이 낮아졌습니다. 처음에 들으신 신문기사 제목이 주말은 온 가족 피자 파티하는 날이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세 집 중에 한 집이 혼자 삽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국내 1인 가구 비중 재작년에 35.5%까지 높아졌습니다. 굳이 피자를 먹고 싶다 그럼 이제 냉동 피자 사다가 직접 조리해 드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이제 배달 피자보다 훨씬 싼 데다가 크기도 작아서 좀 부담이 없으니까 많이들 좀 선택을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안 그래도 박유아님께서 마트 가면 냉동 피자 너무 잘 나와요. 이렇게 하시면서 언제든지 렌즈에 땡 이렇게 보내주셨거든요. 근데 진짜 마트 냉동 피자 중에 에어프라이어에 돌려 먹으면 정말 피자 가게에서 갓 구워낸 피자를 정말 뺨을 칠 만한 제품들이 몇 개가 있어요. 저도 자주 사 먹는 제품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만큼 맛이 좋아졌어요. 네, 식품업체들이 만든 냉동 피자가요. 사실 슈퍼마켓에 깔리기 시작한 게 1990년대부터기는 합니다. 근데 그때는 이제 품질 면에서는 좋은 평가를 못 받았던 것 같아요. 식감도 좀 아무래도 부드럽지는 않았고 토핑도 많지 않아서 인기를 얻지는 못했는데 코로나를 전후로 품질이 많이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홈쿡, 간편식 이게 주목을 받으면서 CJ나 오뚜기, 풀무원 같은 식품회사들이 냉동 피자의 연구개발 수준을 크게 끌어올리게 됩니다. 말씀대로 에어프라이어가 이제 가정에 많이 보급된 덕도 상당히 본 것 같아요. 전자레인지로 데워 먹던 때보다는 많이 이제 보완이 됐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냉동 피자 시장이 5년 사이에 2배 정도로 커진 것으로 추산됩니다. 편의점에서도요, 그 따뜻하게 구워서 파는 피자가 있던데.
네, 이 GS25 사례를 보면 작년부터 고피자라는 브랜드와 손잡고 피자를 팔기 시작했습니다. 할인 프로모션 이용하면은 단돈 몇천 원으로도 이제 드실 수가 있는데 미니 오븐을 놓고 구워서 내줍니다. 근데 이 기계를 도입한 점포가 1,000곳을 넘었어요. 가맹점주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정체된 매출을 끌어올리는 새로운 아이템이 필요했기 때문에 확산 속도가 눈에 띄게 빨랐습니다. 지금 뭐 세븐일레븐이나 다른 이제 편의점들도 뒤따라가는 중입니다. 피자가 지금 한국 시장에 들어온 지 이제 40년이 넘어선 만큼 좀 피자를 좀 맛있고 싸게 즐기려는 소비자들을 좀 충족시켜 줘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요즘 소비자들 또 가성비를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그거에 맞춰서 피자 트렌드가 바뀌는 것 같고 요즘 지나가다 보면 눈에 띄게 늘고 있는 피자 브랜드들이 몇 개 보여요.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소비자 니즈에 맞춘 가게들인가 봐요. 네, 아까 이제 양극화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네. 정확히 시장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피자 업계가 침체됐다고 하는데도 점포수를 계속 늘리면서 성장한 브랜드들이 좀 있는데 공통점이 가성비를 내세운 저렴이 브랜드라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은 국내 브랜드 중에 피자나라 치킨 공주라는 곳이 있어요. 근데 작년 매출이 959억 원을 기록해서 한국 피자헛을 앞질렀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으로 200억 원을 넘게 냈는데 수익성이 상당히 좋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랜드에서 1994년에 만든 피자몰이라는 브랜드가 있는데요. 한 판 값을 지금까지 9,900원으로 묶고 있는 게 특징입니다. 매장이 한 10몇 개 남짓밖에 안 됐는데 최근에 공격적으로 확장하는 쪽으로 좀 전략을 바꿨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초저가가 먹히는 그런 분위기를 반영한 건 거죠? 네, 맞습니다. 1세대 프랜차이즈도 여기에 대응해서 중저가 피자, 1인용 피자 계속 선보이고 있습니다. 도미노 피자에서는 7,900원짜리 제품이 있고 피자헛에서는 7.5인치짜리 미니 피자 팔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가성비가 주목을 받으면서 할인 쿠폰 같은 프로모션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는데요. 근데 좀 이런 쪽으로 너무 가면 안 그래도 좋지 않았던 수익성이 더 떨어질 수 있지 않나 이런 우려도 좀 나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1세대 피자 프랜차이즈의 어려움을 상징적으로 보여줬던 일이 얼마 전에 있었잖아요. 한국 피자헛이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갔다는 뉴스. 네, 기업회생 절차는 이제 법정 관리라고도 하죠. 네. 빚이 너무 불어나서 감당이 안 되는 회사들이 법원의 도움을 받아서 채무를 조정하고 재기를 모색하는 절차입니다. 피자헛의 한국 법인인 한국피자헛이 작년 11월에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했고 개시 결정을 받았는데요. 이유가 가맹점주들과의 소송 때문이었습니다. 왜 가맹점주들이 소송을 한 거예요? 이 점주 94명이 5년 전에 본사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1심, 2심 모두 승소했는데요. 점주들 동의를 받지 않고 차액 가맹금이라는 거를 너무 많이 받아갔으니까 돌려달라는 거였습니다. 법원에서 2016년부터 2022년까지 받아간 210억 원 반환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차액 가맹금이 뭐죠? 본사가 가맹점에 식자재나 포장재 같은 것들을 제공을 해주잖아요. 네. 여기에 이제 마진 붙인 거를 의미를 합니다. 이게 미국이나 다른 선진국에서는 일반적이지 않은 우리나라의 관행이라고 하는데요. 네. 미국에서는 브랜드 사용료 개념으로 로열티를 받거든요. 근데 네네. 우리는 좀 그런 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3심에서 판결이 뒤집히지 않는 이상 피자헛은 210억 원을 돌려줘야 될 판인데 실적이 좀 좋지 않잖아요. 이걸 내줄 여력이 안 됐고 회사 계좌가 가압류되면서 직원들 월급도 못 줄 판이 된 겁니다. 그래서 다급한 유동성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업회생 절차를 택한 겁니다. 뭐 M&A를 통해서 새 주인 찾기도 타진하는 중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차액 가맹금이 국내 프랜차이즈 업계 관행이라면 이거는 사실 피자헛만의 문제는 아닐 것 같은데요. 네, 사실 업계에서 이게 굉장히 좀 시끄러운데요. 유사 소송이 지금 줄을 잇고 있습니다. BBQ나 BHC, 또 베스킨라빈스, 교촌치킨, 투썸플레이스, 국내치킨 이렇게 유명 브랜드들이 가맹점주들께서 로펌과 연합을 해서 집단 소송을 줄줄이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 한국 피자헛 판결이 일종의 나비 효과를 일으킬 수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좀 저희가 오늘 피자 어렵다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드렸는데 혹시 오해하실까 봐 짧게 말씀드리면 피자헛 매장은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뭐 우리 동네 거기 망한 거 아니야 이러실까 봐 좀 오해는 없으셨으면 좋겠고요. 피자 수요가 예전보다는 줄어든 건 사실이지만 이제 매장마다 영업은 계속하고 있고 대부분 이제 자영업자들께서 정성껏 피자를 만들고 계시잖아요. 네. 좀 출출할 때 가족이나 동료들과 함께 피자 파티 한 번씩 좀 해주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군요. 피자 우리 얘기를 쭉 해봤는데 피자에 대한 추억을
되새김질 하시면서 추억을 꺼내주시면서 보내주신 분들이 굉장히 있으세요. 88년도에 처음 피자 드셔보셨다는 분도 계셨고요. 얼리 어답터시네요. 진짜 얼리 어답터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로 오늘 말 나온 김에 피자 시켜서 먹어야겠다라고 하신 분도 있으시고, 물론 이 김희동님께서는 임현우 기자님 피자의 역사에 대해 현실적 문제점 대입해서 유익하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고요. 네. 백현미 님도 저는 2000년에 서울 와서 처음 먹어보고 너무 맛있어서 눈이 튀어나올 뻔하셨다고. 맞아요. 저는 요즘에 또띠아 피자라고 하죠. 네. 그래서 또띠아에다가 그냥 토마토 소스 올려서 아무거나 이제 토핑 집에 있는 거 올려가지고 에어프라이기에 돌리면 맛있는 피자가 되거든요. 해서 드시는 거예요? 네. 어이구. 그래서 토마토 소스 뿌리고 찐 고구마를 이렇게 쭉쭉쭉쭉 한 다음에 그다음 피자 치즈 이렇게 올려서 하면 얼마나 맛있게요. 네. 이거 출출할 시간인데 자꾸 이게 생각나네요. 네, 오늘 저녁은 피자입니다. 네. 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 임현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퀴즈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퀴즈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최고 경영자이면서 아직 미국 정부의 정부 효율부 수장을 맡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 여쭤봤습니다. 정답은 2번 일론 머스크였습니다. 정답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오늘 편의점 상품권 받으실 분은 1357님. 정답은 미국의 출산 장려부장 같은 일론 머스크입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맞아요. 일론 머스크의 자녀가 14명인가 그렇죠. 네. 정다윤 님도 상품권 보내드릴게요. 솔직히 일론 머스크를 좋아하진 않지만 제가 머스크향 좋아해서 머스크향 섬유유연제 샀어요. 라고 해주셨어요. 맞아요. 머스크향 좋죠. 그리고 끝으로 전하영님. 방과 후 목돈 연구소 들으며 제 시드 키워갑니다. 오늘도 알토란 같은 내용의 귀 쫑긋입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이렇게 세 분께 편의점 상품권 보내드리겠습니다. 김동일님께서요. 소장님, 방과 후 목돈 연구소 로고송 누가 부른 건가요? 궁금합니다. 라고 해주셨거든요. 중식이 밴드가 불러줬습니다. 중식이 밴드. 너무 좋죠. 저희 아이도 너무 좋아해서 항상 이 노래 따로 받아가지고 춤춰요. 항상. 저도 다 외웠어요. 이제 너무 좋죠. 중식이 밴드 감사합니다. 정재규님께서 우리 오늘 피자 먹고 찡그린 얼굴 피자, 힘든 어깨 피자, 어방목 청취율도 피자 이렇게 보내주셨거든요. 그런 뜻에서 오늘의 끝곡은 신해철의 슬픈 표정 하지 말아요 들으시면서 어이진의 방과 후 목돈 연구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오후 4시에 다시 돌아올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